대표님, 어쩌다 저희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세요. 그냥 못 본 척 가줄 수 있어? 건설사 대표였던 제가 과거 제 부하 직원을 아파트 경비실에서 마주쳤을 때 그 기분 상상이 되시나요? 제 이름은 김성호입니다. 올해 65입니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는 건설회사 대표였습니다. 그 전에는 35년간 국토교통부에서 건축인허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동료들에게 인정받았으며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2019년 2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날 사무실을 나서는데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35년을 한자리에서 일했는데 이제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고 적금과 여유 자금을 합치면 3억 정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 돈으로 조용히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60이 넘었어도 아직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해 4월 대학 동창 모임에서 친구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성호야, 너 인허가 업무 35년 했잖아. 그 경험으로 건설업 하면 대박이야. 나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어. 그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건설회사 한번 해볼까 해. 아내는 깜짝 놀라며 반대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돈으로 조용히 살아요. 괜히 사업 같은 거 하다가 다 날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 35년간 건축 인허가 검토했어. 어떤 건물이 문제 있는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 게다가 지금 건설 경기가 좋다잖아. 작게 시작해서 아들 결혼 자금이라도 만들어 보자고. 아들도 응원해 줬습니다. 아빠, 평생 쌓은 경험이 있잖아요. 잘하실 거예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가족의 응원을 받으니 더욱 힘이 났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도서관에 가서 건설업 관련 책을 읽었습니다. 건설사 창업 절차, 회계 처리 방법, 공사 관리 기법까지 공부했습니다. 저녁에는 현직 건설사 대표들을 만나 조언을 들었습니다. 모두들 말했습니다. 지금이 적기예요. 아파트 수요가 많고 작은 프로젝트는 대형사들이 안 해서 경쟁이 심하지 않아요. 3개월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작은 건설회사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회사였습니다. 큰 욕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제 경험을 살려서 가족에게 조금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아빠가 꼭 성공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하세요. 무리하지 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저는 경기도 평택시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마치고 직원 3명을 채용했습니다. 현장 소장 1명, 사무원 1명, 영업 담당 1명이었습니다. 월급은 한 사람당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자본금은 퇴직금, 적금, 여유 자금을 다 합쳐서 3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로 2억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총 5억 원의 자금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대출이 너무 많다고 걱정했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첫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바로 갚을 수 있어. 첫 프로젝트를 찾기 위해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평택, 안성, 이천, 여주까지 가능성 있는 지역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인구 증가율, 교통 여건, 분양가 수준, 미분양 현황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35년간 인허가 업무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빛을 발했습니다. 2019년 9월 드디어 첫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안성시 외곽의 단독주택 5채 건설이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자기 땅에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고 싶어 했고 저희가 시공을 맡기로 했습니다. 공사비는 총 4억 원이었고 공사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인생 첫 번째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첫 프로젝트 따냈어. 5채 지어서 팔면 순이익이 최소억은 남을 것 같아. 아내도 기뻐하며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장 소장과 함께 매일 현장을 찾았습니다. 기초 공사, 골조 공사, 마감 공사까지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35년간 인허가를 검토하면서 어떤 공사가 부실한지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재 선정도 직접 했습니다. 철근, 시멘트, 벽돌, 창호까지 여러 업체를 비교해서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곳을 골랐습니다. 협력 업체 선정도 신중했습니다. 과거 인허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믿을 만한 업체들과 계약했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산도 계획대로 집행되었고 공정률도 계획보다 빨랐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현장 소장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속도면 6개월이 아니라 5개월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좋아, 품질만 유지하면서 빨리 끝내자. 주말에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할 때는 서류만 검토했는데 지금은 제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2020년 2월 마침내 5채 주택이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예정보다 한 달 빨리 끝났습니다. 준공 검사도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만족하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품질 정말 좋습니다. 다음에도 또 부탁드릴게요. 분양도 순조로웠습니다. 석 달 만에 5채 모두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산을 해보니 순이익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사업 시작 6개월 만에 억대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그날 밤 아내와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 첫 프로젝트 성공했어. 1억 2천 벌었어.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와, 아빠 대박이에요. 아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잘했어요. 우리 가족은 그날 밤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프로젝트 성공으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의 수익 중 5천만 원으로 은행 대출을 일부 갚았고 나머지는 다음 프로젝트 자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으로 각각 2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모두들 기뻐했고 회사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2020년 4월 두 번째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컸습니다. 평택시 외곽의 소규모 아파트 1개동 20세대를 짓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지역 유지였고 제 첫 번째 프로젝트 품질을 보고 직접 연락해 왔습니다. 공사비는 총 15억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투입해야 할 자금은 약 3억 원이고
나머지는 PF 대출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나왔습니다. 금리는 연 2%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금리가 낮아서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현장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 회사 완전히 자리 잡는 거야. 분양만 잘 되면 순이익 3억은 남을 거야. 현장 소장도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품질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2020년 5월 착공식을 했습니다. 토지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고 평택시 관계자도 왔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지역에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착공식이 끝나고 현장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성공해서 회사 크게 키워보자.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초 공사를 마치고 골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현장을 찾아 공정을 점검했습니다. 35년간 쌓은 안목으로 시공 품질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협력 업체들도 제가 까다롭다고 했지만 품질만큼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8월 골조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세대 아파트의 골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을 보러 온 토지 소유주가 만족해했습니다. 김 사장님, 역시 품질이 다르네요. 벌써부터 분양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로 분양 전부터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평택 지역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협력 업체들이 많아서 주택 수요가 꾸준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첫 번째 프로젝트 품질이 입소문을 타면서 신뢰도가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2020년 10월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분양가는 평당 6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설정했는데 품질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분양 첫날 20세대 중 15세대가 계약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18세대가 계약되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이 속도면 공사 끝나기 전에 완판되겠어. 직원들도 신이 났습니다. 매일 분양 현황을 확인하면서 서로 축하했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았습니다. 2020년 11월 마침내 20세대가 모두 계약되었습니다. 완판이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축하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지역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김 사장님 덕분에 저도 돈 잘 벌었습니다. 다음에도 꼭 함께 하시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20세대 완판됐어. 공사만 잘 마무리하면 순이익 3억은 남을 것 같아. 아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해요. 이제 우리 걱정 없겠어요. 2020년 12월 우리 가족은 15년 만에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아들도 휴가를 내서 함께 갔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여유로운 여행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행복해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60 넘어서 시작한 사업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습니다. 아들 결혼 자금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노후도 걱정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어. 우리 이제 걱정 없겠어.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아들에게 3천만 원을 줬습니다. 아들, 이거 결혼 준비하는 데 써. 아빠가 더 벌어서 결혼식 비용도 대줄게.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35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도전에서 성공하고 가족에게 여유를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2021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 가족들과 함께 떡국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더 큰 프로젝트에 도전해보자. 하지만 2월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재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근 가격이 톤당 10만 원씩 올랐고 레미콘 가격도 제곱미터당 2만 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안정될 거야. 3월에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철근 가격이 또 10만 원 올랐고 시멘트와 모래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현장 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러다가 예산 초과할 것 같습니다. 자재비가 당초 계획보다 3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괜찮아. 분양은 다 됐으니까 조금 초과해도 문제없어. 품질 유지하는 게 중요해.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3천만 원이면 순이익에서 10%가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4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입니다. 연 2%에서 3%로 1%포인트 올랐습니다. 저희 PF 대출 금리도 연동되어 올랐습니다. 이자 부담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금리 인상으로 월 상환액이 늘어났습니다.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자재비는 오르고 이자는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5월 공사는 계속되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자재비 증가분, 인건비 상승분, 이자 증가분을 다 계산해 보니 순이익이 3억에서 2억 5천으로 줄어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2억 5천이면 나쁘지 않아. 버틸 수 있어. 6월 준공을 2달 앞두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입주 예정자 중 2세대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 온 것입니다. 이유는 직장 이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계약금은 포기하겠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해도 문제였습니다. 20세대 중 2세대가 빈 것입니다. 다시 분양해야 했습니다. 분양 담당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다시 분양해. 준공 전까지는 매물 나가야 해. 하지만 분양이 쉽지 않았습니다. 7월 한 세대가 더 계약되었지만 한 세대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재비가 또 올랐다는 것입니다. 철근 가격이 톤당 또 10만 원 올라서 처음 계획 대비 30%나 상승했습니다. 레미콘도 25% 올랐습니다. 현장 소장이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예산 초과가 심각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6천만 원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알았어, 어쩔 수 없지. 일단 공사는 마무리해야 하니까. 8월 준공 한 달 전인데 미분양 한 세대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분양가를 2천만 원 낮춰서 재분양을 시도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대형 건설사 현대건설이 30세대 규모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분양 담당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람들이 다 현대건설 쪽으로 가고 있어요. 브랜드 파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품질은 우리가 더 좋은데 왜 브랜드만 보는 거야? 9월 드디어 준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미분양 한 세대와 예산 초과로 인한 손실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연 3%에서 4%로 올라서 월 이자가 2,5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순이익이 1억 5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3억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도 1억 5천이면 괜찮아. 다음 프로젝트에서 만회하면 돼. 하지만 아내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보, 이번에 힘들었으니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요? 1억 5천만 원이면 우리 조용히 살기 충분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이번이 좀 어려웠을 뿐이야. 자재비 폭등이랑 금리 인상은 예외적 상황이었어. 다음엔 괜찮을 거야. 10월 세 번째 프로젝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사람들이 주택 구매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분양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아직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2021년 11월 세 번째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용인시 외곽의 소규모 아파트 1개동 25세대였습니다. 규모가 이전보다 조금 컸습니다. 공사비는 총 20억 원이었고 저희가 투입할 자금은 4억 원, 나머지는 PF 대출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 승인 과정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금리도 연 5%로 높아졌습니다. 은행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PF 대출 심사가 엄격해졌습니다. 자기 자본을 좀 더 늘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자기 자본을 5억으로 늘렸습니다. 부족한 1억은 제2금융권에서 빌렸습니다. 금리는 7%였습니다. 2022년 1월 착공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재비가 또 올랐습니다. 철근, 레미콘, 시멘트, 전선, 배관 자재 모두 작년 대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모든 건설 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한 것입니다. 현장 소장이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이러다가 공사비가 23억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3억이나 초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3억을 어떻게 감당해? 대출을 더 받아야 하나? 2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인상했습니다. 연 4%에서 5%로 올랐습니다. 저희 PF 대출 금리도 5.5%로 올라갔습니다. 월 이자가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월 3,500만 원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끔찍했습니다. 공사 기간 1년 동안 이자만 4억 2천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자재비 초과분 3억까지 합치면 7억 2천만 원이 예상보다 더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순이익은커녕 손실이 날 판이었습니다. 3월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사람들이 주택 구매를 꺼리고 있었고 용인 지역에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분양 한 달이 지났는데 25세대 중 겨우 5세대만 계약되었습니다. 분양 담당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분양가를 낮춰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분양가를 낮추면 손실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안 팔리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평당 50만 원 낮춰서 재분양해. 4월 분양가를 낮췄지만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1세대만 더 계약되어 총 6세대였습니다. 25세대 중 6세대만 계약된 것입니다. 더 큰 충격은 바로 옆 땅의 대형 건설사 대림산업이
50세대 규모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김 사장님, 대림산업이 들어온다는 걸 왜 미리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이러다가 한 세대도 못 팔면 어떡합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조사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5월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연 5%에서 5.5%로 올라서 PF 대출 금리도 6%로 상승했습니다. 월 이자가 4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매달 4천만 원씩 빠져나가는데 분양은 안 되고 공사는 계속되어야 하니 현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대출 만기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거절했습니다. 사장님, 미분양 비율이 너무 높아서 연장이 어렵습니다. 원래 약정대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매달 4천만 원 이자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6월 공사비를 제때 주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돈을 달라고 매일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공사비 언제 주십니까? 저희도 직원 월급 줘야 합니다. 저는 사정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분양만 되면 바로 드릴게요. 7월 협력업체 2곳이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사장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돈 주실 때까지 공사 안 합니다. 공사가 멈췄습니다. 현장은 멈춰섰고 자재는 비바람에 방치되었으며 입주 예정자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사장님, 대출금 상환이 3개월 연체되었습니다. 이달 말까지 연체금을 갚지 않으시면 담보를 압류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회사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은요? 우리 집도 넘겨야 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은행 빚을 갚으려면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 9월 회사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직원들을 모두 해고했고 미분양 물량은 헐값에 매각했습니다. 25세대 중 6세대만 정상 분양되고 나머지 19세대는 평당 400만 원의 부동산 투자자에게 넘겼습니다. 손실은 4억 원이었습니다. 은행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았습니다. 25년 동안 살던 35평 아파트였습니다. 경매로 넘어가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집 판 돈으로 은행 빚을 갚고 나니 5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욕심을 부렸어. 다 내 잘못이야. 아내는 울었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2022년 10월 저희 가족은 이사를 했습니다. 35평 아파트에서 20평 전세로 내려왔습니다. 전세금은 2억 원이었고 남은 돈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보증금 나머지로 썼습니다. 손에 쥔 돈은 2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새 집은 좁았습니다. 거실도 작고 방도 2개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이사 첫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25년 살던 집을 잃다니 꿈만 같아요. 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사 후 일주일은 멍하니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회사도 없고 직원도 없고 프로젝트도 없었습니다. 65살 빈털터리가 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11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건설 현장 일용직을 알아봤습니다. 새벽 5시에 남구로역 인력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현장 반장들은 젊은 사람들만 뽑았습니다.
아저씨, 나이가 너무 많으신데요? 힘든 일인데 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갔지만 한 번도 일감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65이라는 나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한때 건설사 대표였던 제가 일용직조차 구하지 못하는 현실이 처참했습니다. 12월 다른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알바, 주유소 직원, 택배 분류 작업 등 여러 곳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아파트 경비원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었고 경력도 필요 없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은 간단했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성실히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건설사 대표 시절에는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었는데 이제는 200만 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월 경비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경비실에 앉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했고 3년간 건설사 대표였던 제가 이제 경비원이 된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첫날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중 한 명이 과거 제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뵙네요. 저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그래, 잘 있었나? 이제 나도 이렇게 일하고 있네.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경비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검토하던 건축 인허가 서류들, 제가 지휘하던 프로젝트들, 제가 관리하던 직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 모습이 대비되었습니다. 경비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근무였습니다. 택배를 받아주고 방문객을 확인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어느 날 주민 한 명이 화를 냈습니다. 경비 아저씨, 왜 택배를 제 집 앞까지 안 갖다 줘요? 돈 받고 일하면서 이것도 못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때 수십 명을 관리하던 제가 이제는 주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3월 경비 일에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동료 경비원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한 명은 과거 중소기업 사장이었고, 한 명은 공장 경영자였으며, 한 명은 음식점 주인이었습니다. 모두 사업 실패로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한때는 직원 30명 거느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됐네요. 저도 비슷해요. 공장 운영하다가 부도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위로받았습니다. 4월 아내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처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했습니다. 하루 4시간 월급 6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62의 나이에 처음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가 첫 월급을 받아온 날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욕심만 안 부렸어도 당신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건강하게만 있으면 돼요. 5월 아들이 결혼을 미뤘습니다. 원래 올해 결혼 예정이었지만 저희 형편 때문에 연기한 것입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제 결혼은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아빠, 엄마가 더 중요해요. 저는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경비 일반년 차, 저는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실히 일하고 가족과 함께 버티는 것뿐입니다.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2023년 6월 경비일 5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적응했습니다. 주민들 얼굴도 대부분 익혔고 업무도 익숙해졌습니다. 월급 200만 원과 아내 파트타임 60만 원을 합치면 한 달 수입이 260만 원이었습니다. 전세 20평에서 사는 것도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좁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따뜻한 방이 있고 가족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식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입니다. 동료 경비원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박 씨는 과거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형,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요리는 자신 있었는데 장사는 몰랐어요. 음식 맛이 좋다고 손님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저도 건축은 알았는데 건설 사업은 몰랐어요. 법규 안다고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7월 저는 제 실패 원인을 진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를 꺼내 하나하나 적어 보았습니다. 첫째, 전문성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35년간 건축 인허가 업무를 했습니다. 건축법규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건설 사업 성공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검토와 현장 운영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둘째, 변동비 리스크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자재비가 일정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 금리 변동, 인플레이션 등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철근 가격이 30% 오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셋째, 대출 의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총 투자금 5억 중 2억을 대출로 조달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괜찮았지만 금리가 오르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4천만 원씩 나갔습니다. 넷째, 대형사와의 경쟁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품질로 승부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같은 대기업이 진입하면 중소건설사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8월 박 씨와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형, 우리가 다시 사업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해야죠. 특히 우리 나이에 퇴직금 넣고 대출까지 받아서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박 씨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절대 안 할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경비 일하는 게 마음 편해요. 월급은 적지만 빚에 시달리지 않잖아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그래요. 200만 원이 적은 돈이지만 빚 없이 받는 200만 원이 빚에 쪼들리며 벌던 1000만 원보다 낫습니다. 9월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버텨온 거잖아요. 앞으로만 보면 돼요. 저는 아내에게 고마웠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집을 잃었고 62의 나이에 마트 계산대 일을 하게 만들었는데도 아내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어. 10월 아들이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내년 봄으로 정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제 결혼식은 소박하게 할게요. 하객도 적게 부르고 장소도 작은 곳으로 정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결혼 비용이라도 대주고 싶은데.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저랑 신부가 알아서 할게요. 아빠는 건강하게만 계세요. 11월 경비 1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일이 제 직업입니다. 과거 건설사 대표였던 것은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저는 아파트 경비원 김성호입니다.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며 성실히 일하고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12월 동료 경비원들과 송년회를 했습니다.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게 일합시다. 모두들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3년 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머리는 더 희어졌고 주름은 더 깊어졌으며 눈빛은 더 잔잔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3년 전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 빚 없이 잠들 수 있다는 것, 내일 아침에도 일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비 1년을 넘겼고 이제는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간단합니다. 건강하게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빚 없이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큰 욕심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신 분들, 노후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깨달은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문성 착각을 경계하십시오. 저는 35년간 건축 인허가 업무를 했습니다. 건축법규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건설 사업 성공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검토 능력과 사업 운영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이 아는 분야라고 해서 사업까지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둘째, 대출 비중은 절대 50%를 넘기지 마십시오. 저는 총 투자금 5억 중 2억을 대출로 조달했습니다. 40%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금리가 오르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대출은 독약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약이지만 금리가 오르면 독이 됩니다. 특히 노후 자금으로 사업하실 때는 대출을 최소화하십시오. 셋째, 변동비 리스크를 3배수로 준비하십시오. 저는 자재비가 일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30%나 올랐습니다. 예상 공사비가 15억이면 최소 18억은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비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계산하십시오. 여유 자금 없이 시작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넷째,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필수로 검토하십시오. 저는 금리가 2%일 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6%로 올랐습니다. 3배가 오른 것입니다. 금리가 현재보다 2배 오른다고 가정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어야 안전합니다. 다섯째, 대형사와 경쟁하는 업종은 피하십시오. 저는 품질로 승부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같은 대기업이 진입하면 중소업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대기업이 관심 없는 틈새 시장을 노리십시오. 여섯째, 최소 3년치 운영 자금을 확보하십시오. 건설업은 투자 회수 기간이 깁니다.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내고 생활비를 쓰고 예상치 못한 비용을 감당할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운영 자금 없이 시작하면 반드시 자금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일곱째, 가족 동의 없는 큰 결정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내의 반대에도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족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노후 자금으로 하는 사업은 가족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모두가 동의할 때만 시작하십시오. 여덟째, 퇴직금은 절대 지키십시오. 퇴직금은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퇴직금만 있으면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까지 투자하면 실패했을 때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퇴직금의 절반 이상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지금 제 모습을 보십시오. 65살 아파트 경비원 월급 200만 원입니다. 3년 전만 해도 건설사 대표였고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빚이 없고 가족이 함께 있으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 200만 원이 적은 돈이지만 빚에 쪼들리며 벌던 1,000만 원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처럼 평생 쌓은 경험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시장은 늘 변합니다. 특히 건설업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금리, 자재비, 인건비, 미분양 리스크 등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조용히 사십시오.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소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업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쉴 때입니다. 만약 꼭 무언가를 하고 싶으시다면 작게 시작하십시오. 퇴직금의 10% 이하로 대출 없이 실패해도 타격이 크지 않은 규모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1년 해보고 안 되면 과감히 접으십시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울타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실패했지만 여러분은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이란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빚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다음에도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